안녕하세요. 이번 발제를 맡게 된 캡골드라고 합니다. 밥벌이로는 무엇을 하고 있던 여하튼 블로거입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이런 시대일수록 어떤 블로깅을 할 것인가 하죠. 이런 시대라니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블로깅을 덜 하게 된 시대죠. 인터넷 붐의 상당 부분이 블로그에서 다른 소위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블로그 한물이 가고 소셜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블로깅을 할 가치가 있는가? 왜 그러는가?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라고 봅니다. 다만 무엇에 좋은지 장점을 파악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한다면 말이죠. 우선 가장 먼저 따지고 넘어갈 것은 먼저 블로그는 애초에 무엇을 충족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개인 대 개인 미디어라든지 매스미디어 그런 것의 발전에 가려져 있던 다수 대 다수 미디어 기술이 인터넷 덕에 급격하게 발전해온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개인들이 그런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바로 영향행사 그리고 반응. 이것을 반영한 미디어 형태를 키워드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인 미디어입니다. 혹은 꼭 1인이 아니라도 소수팀 미디어 정도도 충분하겠죠. 1인 미디어는 영향행사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개입의 효용성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무언가 의미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들에게 쉽게 나의 내용물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도구로서의 합리성이 미디어의 좋음과 나쁨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바로 소셜 네트워킹입니다. 요새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죠. 소셜 네트워킹의 동기는 한마디로 반응에 대한 동기입니다. 나의 사회적 맥락, 내가 나의 주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다. 그런 맥락이 주는 만족감을 동기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쉽게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통 교류로서의 합리성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괜히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풀어봤습니다. 하나의 가지에서 나왔으나 초창기 웹의 홈페이지라고 불렀던 그 HTML 텍스트 덩어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만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웹 게시판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 관리죠. 웹 게시판의 경우 게시판 바탕의 개인 홈페이지의 붐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여러 가지 진화를 거쳐서 결국 현행 블로그 형태까지 왔습니다. 반면에 회원 관리라는 요소는 프로필 검색이나 작은 모임 등 여러 가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능들을 점점 더 발전을 시켰고 그게 여러 진화를 거쳐서 현행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형태가 되었죠. 즉 연결 측면이라는 것은 주류 SNS, 즉 사람과 관심 그룹을 찾아 연결하고 서로 소식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형식으로 현재까지 발전해왔고 반면 1인 미디어라는 측면은 현행 블로그 방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현행 블로그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개가 있죠. 일일 보고 양식, 문자 그대로 로그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축적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트랙백을 통해서 블로그 사이에서 연결이 되고 그 퍼마링크, 즉 쉽게 간단하게 고정된 링크 주소를 줌으로써 간단하게 서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앞서 말한 그 두 가지 1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킹은 배타적 범주 구분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편향에 불과합니다. 축구로 예를 들어보죠.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비하던 사람이 골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혼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던 사람이 그 상대의 공을 막아낸다고 해가지고 무슨 반칙이 되는 게 아니죠. 사실 양쪽 측면을 같이 지니는 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미디어 생산을 기반으로 소셜 교류를 하는 거라든지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나 플리커 같은 사이트에서 서로들 자기가 직접 찍고 만들어낸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서 서로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기술의 편향에 따라서는 더 편리한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이 내용을 유도해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같은 돌도끼에서 발전했지만 도끼로 발전한 경우는 나무를 패는 것에 특화되어 있고 식칼로 발전한 경우는 요리용으로 먹을 것을 자르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도끼로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식칼로 나무를 팰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거슬러 보기도 해야 새로운 발전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용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각각의 장점을 파악하고 잘 활용할수록 더욱 훌륭한 완성도를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블로그 얘기로 돌아옵시다. 블로그는 그래서 무엇에 유용한가? 블로그의 장점이란 무엇인가? 물론 블로그 자체도 꽤 다양한 범주지만은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적인 콘텐츠 연출이죠. 다시 말해서 내 콘텐츠는 내가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소셜 네트워킹에서는 대체로 수용자 측이 정보를 조합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즉 큐레이팅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이제 전문용어로 탈꾸러미화 된다고 하죠. 즉 내 주제는, 내가 쓴 콘텐츠는 그들의 손에서 하나의 재료로서 제조업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인데, 하지만은 거꾸로 내 블로그에서는 내가 연출하는 내 꾸러미가 됩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음악에서 싱글과 앨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싱글로서 훌륭한 노래일 수가 있는데 앨범으로서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아주 우수한 컨셉트 앨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를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바로 들어가 보면 그 헤더 자체부터 대체로 딱딱한 문자밖에 없을 것이라고 대놓고 보여주고 있고, 번역기 같은 실험적 툴도 달아놓고 카테고리도 돼 있고, 축적된 글들이 줄줄 올라오고, 트윗도 연동돼 있고, 사운드 트랙도 하나 연결해 놓고, 프로필 그림도 일부러 살짝살짝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이 블로그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도 주저리 다 한꺼번에 배치해 놨습니다. 이 화면을 보는 순간, 아하, 이 인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그런 감이 잡히는 거죠. 안 잡히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아카이빙입니다. 즉, 아카이빙은 축적과 참조라는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존과 접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전부 갖춰져 있어야 좋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류, 검색, 우연, 기타 등등에 의해서 자꾸 이전 글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찾아볼 수 있는 매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날짜별로, 때로는 주제 카테고리별로, 때로는 태그에 기반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추천, 혹은 인기글, 혹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랜덤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감에서 밀려나도, 즉 현재의 즉각적인 감성의 동조라는 공감에서 밀려나도 이성적인 납득에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찬찬히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논리적인 글, 논리적인 콘텐츠에 그만큼 강점을 지닙니다. 1인 미디어로서의 콘텐츠보다 연결망 자체에 집중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트윗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검색이라고 할 만한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를 않죠. 물론 서드파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비슷한 기능을 재현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많지만, 세 번째는 바로 콘텐츠들을 서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콘텐츠들을 맥락화할 수 있죠. 트랙백이든 인용 링크든 주제글 묶음이든 개별 추천이든, 혹은 블로그 토론을 통해서, 즉 트랙백을 업어가서 새 포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노씨라는 아주 훌륭한 블로거가 이야기하시는 그 발화점이라는 용어가 있죠. 혹은 토론 정리를 다시 후속 포스팅으로 올리는 것도 간편합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은 즉 관계보다 내용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즉 컨텐츠 자체가 중심이 될 때 블로그는 가장 좋은 활용도를 지니죠. 하지만 퍼가염보다는 특히 자기 콘텐츠를 만들 때 더욱 적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블로그를 위해서 블로그가 최고니까 그것에만 몰두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소통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어떤 그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게 목표라면은 연계 플레이가 바람직합니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소셜 네트워킹의 유통 기능이라든지, 혹은 다른 좀 더 전통적인 매체 공간들, 특히 전문 지면들도 함께 사용해서 장점을 살리는 게 바람직하죠. 예를 들어서 트위터와 블로그와 전문 지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봅시다. 트위터는 실시간 유통력과 압축된 반응을 수집하는 것에 강합니다. 또 블로그는 생각을 자유롭게 구축하고 마음껏 풀어내는 것에 강합니다. 내 맘대로니까요. 세 번째는 전문 지면, 즉 리뷰와 편집 작업 등을 거치기 때문에 그 경우는 발상을 정제된 형태로 걸러내는 것에 강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상적인 흐름을 생각해보자면 트위터에서는 떡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피드백을 받죠. 그 뒤 그것을 블로그와 전문 지면으로 넘깁니다. 블로그에서는 살이 붙은 풀 버전을 공개하고, 그것은 이제 또 정지해서 전문 지면에 기고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순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이 사이에도 여러 가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초에 계속 집중했던 미국 위스콘신의 노동권 투쟁 사건을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우선 트위터상에서 위스콘신 노동권 수호 관련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중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화제성을 촉구하고 단편적 함의들을 개진하고 반응을 수집하는 용도였죠. 그 트럽 스토리라고 그 트위터들을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묶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의 포스팅처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 잡지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정제된 형태로 더 많은 독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블로그에는 여러 가지 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분량 제한이 없고 한국 현실에 대해서 정제된 형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함의들을 뿌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로 이야기를 풀다 보면 블로그를 쓸 여력이 감소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시간이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블로그에는 더 엄청난 것을 써야 할 것 같다. 트위터로 간단한 아이디어들은 다 풀었으니까 블로그에는 뭔가 엄청난 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열의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발언으로 적당한 수준의 빠른 반응들을 자꾸 받다 보면은 더 자세하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심경도 그만큼씩 더 식어나가죠. 또한 블로그에 먼저 쓴 것에 대해서는 돈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지면용으로 써서 결국은 수익을 낼 것만 처음부터 생각하면은 블로그 콘텐츠로서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주 큰 딜레마죠. 나아가 여러 기술적인 요건들도 잘 안 받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 콘텐츠들 사이의 연결성이 화제성이 기반인데 메타 블로그들의 아카이브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털이나 메타 블로그 서비스들 다양성이 없이 그냥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클릭에 의한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크라우드 기반으로 랭킹을 해서 인기글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제들이 굉장히 협소해지죠. 혹은 주제 묶음 알고리즘 자체도 걸음마 수준이고 포털과 개인들 모두 원본보다 퍼가이언 버전을 훨씬 더 선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각 개인들도 태그 기능을 마치 무슨 예능 프로 자막처럼 써먹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블로그의 미덕을 살리려면 내가 하나의 미디어가 되어 내용을 만들어내고 싶다 라는 굉장히 원초적인 동기부여를 더욱 강하게 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제도화된 언론에서는 못하는 유연한 혼합, 이게 애초에 블로그의 강점이었죠. 안팎으로 관련 링크도 잔뜩 연결하고 수정 판본도 계속 갖고 예정글도 다시 살리고 이런저런 다른 매체 양식과 툴만 나오면 바로바로 이거저거 접합해보는 이런 재미를 강조해야죠. 두 번째는 전문 지면에서 못하는 내지르기입니다. 내 블로그에서는 내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꼭 객관성일 필요는 없죠. 다만 가급적이면 귀는 열고 수정과 발전 그런 것은 제발 좀 해야 되겠지만. 세 번째는 아카이빙 기능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서비스에서는 그만큼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블로그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저 개인적으로는 꽤 쓸만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투더소스 캠페인입니다. 이것은 출처 확인과 명시와 출처를 문의하는 그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인데 주로 블로그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죠. 참여 블로그들이 배너를 달고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유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포스팅을 올리고 동의를 자기의 말로 풀어내게 하는 것은 트위터에서 RT나 페이스북에서 라이크 버튼을 누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진보지식 생태계 프로젝트라는 것도 전에 한번 제가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과 사용에 관한 틀거리를 제안한 것이었는데요. 일종의 블로그적 혼성이었습니다. 학술 논문으로 내기에는 아무리 실용적이라 할지라도 규범적인 가설들 수성이고, 또 정책 보고서로 내기에는 개별 프로젝트를 모두 기획 완성한 후에나 성사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하지만 블로그를 중심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당장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이디어를 유통하고 사람들의 뜻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1인 미디어의 동기를 블로그보다 더욱 우월하게 재현하는 도구도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겠죠. 그것이 무엇일지 지금 이미 단초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키든 텀블러든 뭐든.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직 그날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블로그의 장점을 명심하며 유용하게 잘 씁시다. 다른 것들과 잘 연계해 나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끔 블로거들의 광고 배너도 클릭해주세요. 즐거운 블로깅 되십시오.